집안 내력도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잘! 우리 딸이 이런 집에 가야 해요? 호텔 로비가 카메라 플래시로 번쩍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낡은 고무신을 신은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허리가 조금 굽었고 손에는 세월이 느껴지는 낡은 핸드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동네 경로당에서 마주칠 법한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한 여자가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오직 그 할머니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불과 열흘 전 한정식집 상견례 자리에서 그 할머니의 낡은 핸드백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렸던 사람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날 그녀는 비웃었어요. 걸어서 상견례에 온 그 할머니를요. 그 평범해 보이는 작은 할머니가 대체 누구이기에 이 많은 기자들이 몰려든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태윤이 임소희를 처음 만난 건 대학교 사진 동아리 MT 자리였습니다. 소희가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들고 렌즈 사이로 빼꼼히 내다보던 순간 태윤은 왠지 모르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취향도 비슷했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따뜻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같은 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주말마다 골목골목 숨어있는 카페를 찾아다니고 오래된 필름 카메라로 서로의 일상을 찍어주던 시간들이 쌓였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두 번째 겨울이 지날 무렵 태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소희가 잠시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태윤에게 가족은 할머니 강복순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태윤이 초등학생이던 시절 교통사고로 함께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로 줄곧 복순이 손자를 키웠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시절도 있었어요. 복수는 그 이야기를 밖에서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태윤도 마찬가지였어요. 소희에게는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계셔. 식품 도매일을 조금 하셨던 분이야. 소희도 더 묻지 않았어요. 딱히 물어볼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상견례를 일주일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태윤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안방 쪽을 바라봤어요.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복순이 옷장 앞에 서서 천천히 손을 뻗고 있었어요. 손끝이 옷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옥색 한복이었어요. 언제 맞춘 건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된 옷이었습니다. 소매 끝이 살짝 바랬고 고름도 가늘어서 유행이 한참 지나 보였어요. 태윤이 안방으로 들어섰습니다. 할머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입으시면 안 돼요? 요즘 나오는 한복도 예쁜 거 많잖아요. 복순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빛이 조용했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볼 수 있어. 딱 한마디였어요. 태윤이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닫았습니다. 할머니의 그 눈빛 앞에서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복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늘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복수는 한복을 손에 든 채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 안으로 저녁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복수는 한동안 그 한복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바라봤습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개켜진 옷이었어요. 태윤은 그런 할머니의 옆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방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상대 집안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소희가 좋으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이 가슴 한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유는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야? 소희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을 거야. 금방 좋아지실 거야. 태유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에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면 상견례였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복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전날 꺼내둔 옥색 한복을 천천히 입었습니다. 낡은 옷이었지만 구김 하나 없이 정성스럽게 다려져 있었어요. 고무신도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낡은 핸드백 안에는 손수건 한 장과 작은 지갑만 들어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태윤이 거실로 나왔을 때 복수는 이미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차 부를까요? 복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걸어가자. 태윤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닫았어요.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복순이 그 눈빛을 할 때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현관을 나섰습니다. 늦가을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복수는 지팡이도 없이 반듯한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서두르지도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마치 아침 산책이라도 나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태유는 할머니 옆에 나란히 걸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오늘 처음 만날 소희 부모님이 어떤 분들일지,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탓에 상견례 자리 자체가 태윤에게는 낯선 일이었어요. 할머니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간신히 마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정식 집 앞에는 검은색 외제차 두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임지혁이 먼저 내렸어요. 다려진 정장에 광택나는 구두였습니다. 이어서 박미양이 내렸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목에는 금빛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박미양의 시선이 골목 끝을 향했어요. 멀리서 걸어오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옥색 한복을 입은 작은 체구의 할머니와 캐주얼한 차림의 젊은 남자였어요. 박미양이 남편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숨기려는 노력은 없었어요. 저 사람들이야? 차도 없이? 복순과 태윤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두 집안이 처음으로 마주 선 순간이었어요. 박미양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걸어오셨어요? 복순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변명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박미양의 시선이 복순의 한복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었어요. 입가에 묘한 웃음이 걸렸습니다. 일행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공기가 이미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예약된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널찍한 공간이었어요. 5사람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복순과 태윤이 한쪽에, 임지혁 부부와 소희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직원이 차를 따르고 나가자 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목한 상견례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오간 짧은 말들이 이미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박미양의 시선이 먼저 움직였어요. 복순의 한복 소매 끝을 훑더니 낡은 핸드백 위로 내려갔습니다. 시계도 없었어요. 입가에 웃음을 띤 채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한복을 입고 다니세요? 어머나, 정겨우시네. 말은 공손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달랐습니다. 복수는 미소만 지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묘하게 무거웠어요. 태윤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굳었습니다. 임지혁이 차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결국 집안끼리의 결합이니까요. 서로 맞아야 하는 건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태윤이가 좋다고 하니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 표현이 공기 중에 무겁게 떠올랐습니다. 이미 위아래를 나눠버린 말이었어요. 소희는 고개를 숙인 채 차잔만 바라봤습니다. 태윤이 눈빛으로 도움을 청했지만 소희는 시선을 피했어요. 박미양이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로 자연스럽게 밀어놓았어요. 요즘은 이 정도는 다들 합니다. 태윤이 조심스럽게 안을 확인했습니다. 예단 목록이었어요. 명품 핸드백, 시계, 모피코트. 품목마다 브랜드가 지정되어 있었고 옆에는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훑어봐도 억 단위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태윤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복수는 그 봉투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양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번거로우실까봐 제가 미리 정해드린 거예요. 빠짐없이 준비해 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박미양의 손이 테이블 위로 뻗었어요. 복순의 낡은 핸드백을 손으로 툭 밀쳤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둔탁한 소리가 룸 안에 울렸습니다. 태윤이 벌떡 일어섰어요. 복순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앉아라. 짧고 조용한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화를 내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는데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박미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백을 흘끗 보더니 다시 복순을 향해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너무 기운 결혼이 아닌가 싶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표정도 일그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을 손익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어요. 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윤이 눈빛으로 간절히 호소했지만 소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임지혁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어요. 태윤이 조건이면 솔직히 더 좋은 집안 딸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소희가 고집을 부리니까 이 자리까지 나온 겁니다. 저희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그 말이 테이블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태윤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복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에 앉은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당황한 것도 아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천천히 기록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미양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도 안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바지 음식 챙겨줄 사람도 없겠네요. 요즘은 백화점에 주문하면 날짜 맞춰 잘 배달해줘요. 거기 적힌 백화점 가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 태윤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목구멍이 타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태윤이 소희를 바라봤어요. 제발 한마디만 해줘요. 눈빛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입술만 달싹였어요. 끝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물잔만 만지작거렸어요. 그 순간 태윤은 깨달았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편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요. 복수는 그 모든 말을 듣는 동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얼굴에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다만 어느 순간 복순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들고 있던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태윤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짧은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태윤은 그 뜻을 알아챘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봐온 눈빛이었거든요. 결정이 났다는 뜻이었습니다. 룸 안에는 음식이 하나씩 테이블 위에 놓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소리도 없었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일어섰어요. 룸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박미양이 말을 멈췄어요. 임지혁도 찻잔에서 손을 뗐습니다. 소희도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복순에게로 향했습니다. 복순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룸 안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 결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미양의 얼굴이 굳었어요. 임지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태윤은 숨을 참았어요. 복순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돈들 분들 수준은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제 손자 이 집에 보낼 생각 없습니다. 말이 끝나자 또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복순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박미양이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지금 누가 누굴 거절해요? 버릇없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눈을 얼마나 낮춰서 이 자리에 나온 건데 개발자한테 우리 딸을 준다고 주변에서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소희가 좋아한다니까 참은 거예요. 근데 지금 먼저 파혼을 한다고요? 박미양의 목소리가 룸바까지 새어나갈 것 같았어요. 임지혁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겁니까? 말투가 거칠어졌어요. 복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임지혁 부부를 한번 바라보더니 태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태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소희가 다급하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이게 아니라 복순이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싸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하고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어요. 아까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이 내 손자를 어떻게 지켜주겠어요.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태윤의 손을 잡았어요. 가자. 두 사람이 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지나 계산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식사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복순이 조용히 카드를 건넸어요. 직원이 굳은 표정으로 계산을 처리했습니다. 룸 안에서는 박미양의 목소리가 아직도 들려왔어요. 하지만 복순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순과 태윤이 식당 밖으로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한 발소리가 복도를 가로질러 다가왔습니다. 숨이 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내일 이사회 자료 준비됐습니다. 서명이 필요하십니다. 최 팀장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복순을 발견하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순간 식당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계산대 직원이 손을 멈췄습니다. 마침 복도를 지나던 식당 지배인이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지배인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말했어요. 회장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불편하신 건 없으셨습니까? 그 모습을 박미양이 룸에서 나오다가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임지혁도 복도 끝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회장님,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복수는 최 팀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에서 기다려.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태윤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가웠어요. 복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지혁이 뒤늦게 복도로 나왔어요. 저기, 잠깐만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임지혁은 그 자리에 굳은 채 복순의 뒷모습이 골목 너머로 사라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박미양이 남편 팔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임지혁은 서재에 홀로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한강유통그룹을 입력했어요. 화면에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국내 유통업계 2위, 창업주 강복순, 자산수조원. 임지혁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어요.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얼굴이 떴어요. 오늘 낡은 고무신을 신고 걸어서 상견례에 왔던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방안이 도는 것 같았어요. 임지혁은 의자에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험이었던 거야. 중얼거렸지만 화면 속 얼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오늘 복순이 했던 말이 귀에 울렸어요. 사돈될 분들 수준은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임지혁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눈 밑에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메모지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한강유통그룹 계열사 목록, 거래 구조, 주요 납품처, 손으로 직접 적어 내려간 흔적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제약 유통사가 한강유통과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 들여다볼수록 손이 떨렸어요. 상견례 날짜 이후부터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건 느꼈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설마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복수는 한강유통그룹 본사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어요. 최 팀장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임지혁 씨 회사 거래 현황 정리해 왔습니다. 복순이 서류를 받아 천천히 펼쳤어요. 눈이 페이지 위를 훑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읽다가 서류를 덮었어요.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거래 정리해. 최 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길게 설명하지도 이유를 늘어놓지도 않았어요. 며칠 후부터 임지혁의 회사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납품처였어요. 내부 사정이 생겨서 이번 계약은 연장이 어렵게 됐습니다. 두 번째도 비슷했어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유는 저마다 달랐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더 이상 거래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지혁이 직접 전화를 걸어 사정을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라서요. 거래가 끊기자 자금 흐름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래 묻혀있던 것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청업체 대금을 반복적으로 늦게 지급해온 정황, 계약 조건을 사후에 바꿔치기 한 사례들, 직원 임금 체불 전력까지 드러났습니다. 신고가 들어왔고 조사가 시작됐어요. 임지혁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어요. 하지만 한번 열린 문은 쉽게 닫히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태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읽은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자신을 향하던 태윤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제발 한마디만 해줘요. 그 눈빛을 끝내 외면했던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왔어요.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돼서야 비로소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임지혁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회사는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박미양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작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명품 가방도 시계도 모두 처분했습니다. 남은 건 서로뿐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거였습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낡은 핸드백을 밀쳐내던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때 복순의 눈빛도요.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는데 그 눈빛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소희는 혼자 작은 방에 앉아 있었어요. 태윤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화면이 아직도 읽음 표시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그날 태윤의 눈빛이 또 떠올랐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줘요. 그 간절한 눈빛을 끝내 외면했던 자신이 생각났어요. 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이렇게 늦게 찾아왔어요. 같은 시각 서울 도심의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복순과 태윤이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특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둘이 밥 한 번 먹자고 나온 저녁이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하나둘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아직도 그 아이 생각나니? 태윤이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빨리 알았죠. 복순이 손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작은 손이었어요. 태윤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 누구나 아는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걸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비싼 값을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기도 해요.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순과 태윤은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조용하고 평온한 밤이었습니다.